권력의 심리학 이 글은 브라이언 클라스의 권력의 심리학, 누가 권력을 쥐고 권력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근데 원래 원제목은 커럽티블이에요. 커럽티블이 커럽트가 부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될 수, 커럽티블, 이건 에이블이죠. 그러니까 커럽티블은 부패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패될 수 있다는, 권력 대신에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자동으로 부패한다는 그런 의미로 쓴 거죠. Who gets the power? Who gets power? And how it changes us. 뒤에 부제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앞에는 corruptible, 그러니까 권력의 심리학과 같은 말이죠. 어, 그거에 대한 독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푸틴의 핵전쟁 위협 이게 다 근대 권력이죠. 근대 권력의 위험성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사례인데 이거를 실감하면서 이 권력은 부패하고 그다음에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권력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런 유명한 격언 그리고 널리 퍼진 믿음이 진실인지 이거에 답하려는 거가 이 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요 한 건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푸틴 대통령의 핵전쟁 위협이라는 한 건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구의 위협, 지금 인류의 위협의 어떤 한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얀마도 그렇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꼭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통념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 권력이 사람을 선하거나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 권력이 특정 종류의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책임자가 돼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면 어쩌면 권력을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자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권력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권력을 원하지 않아야 되는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권력을 가져야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발견이 이 책의 그 기본 그걸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야말로 부패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걸 분석하려는 하는 시스템의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가 여기서 조금 전에 쓴 그 권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권력이라는 단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또 권력이라는 시스템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둘을 혼합한 개념을 대표하기도 해요. 약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권력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냐면 권력은 선한 사람을 부패시킬 수 있지만 이건 권력이란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반면에 악한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며 게다가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째서인지 악한 이유로 악한 리더에게 이끌린다. 이 러시아의 지금 국민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러시아 국민들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권력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가 이 책에서 다음 4개의 질문에게 답하려고 하는 이유는 악한 권력의 원인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권력이 됐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권력의 유혹과 권좌의 효력이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맥락과 시스템, 그 세상, 그건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고칠 수 있을 가능성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런 희망에 나도 동조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기로 한 거예요. 브라이언 클라스 관련한 4가지 질문은 첫째, 더 악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돼 있는가? 둘째, 권력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가? 셋째, 왜 우리를 통제할 권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통제하게 놔두는가? 이게 그 보통 정치에 대한 불만이죠. 그런데 부패하지 않을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결론이겠죠. 악한 권력자의 문제는 아마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푸틴의 사례에서처럼 인류 공동체 모두의 피부에 와닿는 위협이 아닐 수 없으니까
실제적인 처방전이 필요하겠죠. 당장 지금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겠죠. 시급해요. 그래서 악한 권력의 문제를 연구하지만 권력의 시스템보다는 권력자라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론이 더 시급하다고 느껴지니까 그게 연구의 시급성에서 앞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클라스도 그 현실적인 대안, 권력자인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이 책의 뒷부분을 바치고 있어요. 그 내가 이 글을 쓰는 거는 권력의 시스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는 이쪽 부분을 주로 많이 결론을 냈는데 난 이 앞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이 글을 다시 읽는 거죠. 9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자라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론이죠. 9장 더 나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전략. 그러니까 지원자 풀을 늘리고 선별 과정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더 나은 사람이 오겠죠. 또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감독기관을 구성하는데 그 무작위로 선출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개념을 버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환시켜서 부당거래로 인물을 순환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까지도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권력자에게 책임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책임감을 아주 강하게 상기시키는 장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을 추상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비인과나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권력자들이 감시받는 사람들 이때 감시받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을 주는 거죠. 언론이 우리나라는 좀 이건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감독의 초점을 지배자에게 맞춘다. 이 한국 언론은 이런 면에서 좋아요. 그 다음에 무작위성을 이용해 억지로 괴롭힌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당연히 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브라이언 클라스가 지금 9장에서 11장까지 제시한 해결책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 속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 방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개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면 승진에 성공한 영리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가 있다면 사이코패스들은 그렇게 쉽게 먼저 할 때 분명히 이런 사이코패스들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인간이 버전의 이 썩은 사과죠. 사이코패스는. 이런 사람들은 깨끗한 사과로 둔갑해서 하는데 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면 아래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평가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사뭇 공정하고 정직하고 성공적인 사람보다는 사람처럼 보이는 교활한 조작자에게 공을 실어주는 뽑구나 봤더니 다르다. 그런 경우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통령만 되면 감옥 가는 그런 결과를 낳니 흔하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같은 그런 현실적인 방안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브라이언 클라스가 위에서 고백하듯이 이런 다양한 방안들에 충분한 실효성이 있었다면 근대 정치의 미래에 큰 위기감을 느낄 리가 없겠죠. 그게 잘 된다면. 그러니까 이 책을 집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도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11장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문제점을 감시받는 사람들에서 제시된 다음과 같은 처방전, 특히 감독의 초점을 지배자에게 맞춘다. 그 의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감독하는 그 지배자들을 감시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실천하냐고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 실천의 방안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자세히 그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배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현대의 우리는 대체로 모든 것을 아는 신 대신 인간의 감시에 의존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감시자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시를 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껴 마땅한 장본인들인 거예요. 푸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거대한 신들은 모든 사람을 있다면 거대한 신들이 있다고 옛날에 서구에서는 전부 서구양 사람들 전부 믿었으니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지켜본다면 만약 권력자들이 누군가가 모든 바위와 나무 뒤에 숨어 자신의 부패 행위를 전부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걱정한다면
아마 세상은 더 나은 것이 될 것이다. 아마가 문제예요. 아마. 잘 모르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 특히 독재 권력자를 감시해야 한다는 과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상소를 올리는 행위를 보세요. 상소 목숨 걸고 했다고요. 임금님한테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도 임금님 내가 틀렸다가 당신이 잘못됐다. 당신 나가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을 수정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목숨을 거는 내용이었다고. 그 독재적인 권력을 가진 고양이의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어느 생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풀 수 없는 난제란 말이에요. 그 저널리즘이 어디에서건 쇠락의 길을 걸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그런데 거대한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은 거대한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권력자들을 감시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저널리즘의 본령이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침략 전쟁의 종군 기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어려운 직업이 됐죠. 실상 죽었죠, 사람이. 미국 언론이 다큐 감독 우크라서 러시아군의 사살. 아주 경력 있는 다큐 감독인데 뉴욕 타임즈와 이런 경력도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기자증 옛날 기자증이래요. 맨 처음에 지금 현직인 줄 알았더니 그 언론이자 다큐 감독이 러시아의 총에 맞아 죽은 거를 총에 다른 기자 한 명도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데 해당 기자 사망을 주장하면서 시신 여권 기자증 사전에 공개했고 뉴욕타임즈 기자라고 말했는데 과거에 뉴욕타임즈에 일한 적이 있지만 현재 뉴욕타임즈 소식이 아니고 당시 발급받은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형제인 그레이그 르노와 함께 르노 브라더스로 활동하며 분쟁 지역의 다큐멘터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IT, 이집트, 리비아 등 분쟁 지역의 영상물로 제작한 거고 그다음에 2014년 시카고 학교 내부 폭력을 주제로 한 다큐를 만들어서 방송계의 필리처상으로 받은 피바디상을 받은 적이 있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가 맥락과 시스템은 변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책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 독자들은 그 정도에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세상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고쳐야 하는지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이유가,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모든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의 정신, 문화, 그리고 인종차별 및 성차별 역사에 깊게 뿌리내린 체계적 불평등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그렇게 쉽게 없애버릴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각 방법을 통해 불평등의 의미 있는 흠집을 낸다 정도예요. 지금 브라이언 클라스가 하는 거는 체제를 바꾸자가 아니라 흠집을 내자 이 정도예요. 이 흠집들이 뭐요? 결국에는 우리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에 대한 원시적이고 숙성된 우리의 편향에 구멍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도해야 하는 기존의 맥락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길이 두 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게 지금 이 브라이언 클라스처럼 기존의 근대적 시스템의 현실을 수용하는 거죠. 현실 정치의 상황에 실천 가능한 해결책. 그거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더 나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전략이라는 구장의 제목이 말하듯이 권력자의 선별 과정을 개선하거나 책임의 무게를 건드리는 법이라는 10장의 제목이 말하듯이 권력자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감시받는 사람들이라는 11장의 제목이 말하듯이 권력이 부장에 대한 억지력을 높인다는 그런 이게 뭐 다소 무모한 잘 될지 모르지만 아마 뭐 그렇게 썼잖아요. 구멍을 정도 내는 거죠. 흠집을 내는 거. 이러한 것들이 브라이언 클라스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체적 제안들인데 위의 인용문에서 고백하듯이 역사에 깊게 뿌리내는 체계적 불평등을 없앨 수는 없고 그냥 그저 각 방법을 통해
불평등의 의미 있는 흠집을 낼 수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나 브라이언 클라스가 이 책을 집필한 본래의 의도, 즉 이 책을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에 리더를 선택할 때 함정에 빠지지 않을 지혜와 지도자의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박시영 교수의 홍보 문구를 비롯하여 다수의 독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결과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미봉책이다. 이 정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로서는 우리가 시도해야 할 기존의 맥락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길, 이 길은 물론 기존의近代적인 시스템의 현실을 수용하여 현실 정치의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여기까지는 브라이언 클라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절망적인 미래의 전망만을 제시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탄근대적인 새로운 시스템의 미래를 성찰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권력제도에 어느 정도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의미가 적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현재 변하지 않는 시스템이 절망적으로 계속될 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새로운 시스템, 현재 근대적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탈근대적인 새로운 시스템, 권력 시스템의 미래는 뭐가 돼야 되느냐? 그게 이 책을 읽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가 권력의 심리학, 누가 권력을 쥐고 권력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Corruptible, Who Gets Power and How It Changes Us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부패할 수 있는 Corruptible, 기존의 권력 시스템의 심리학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 왜 분석하냐면 브라이언 클라스 자체도 이 부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적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탈근대적인 권력 시스템의 체제, 아니면 적어도 그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가 지금 이 책에서 대답을 못 해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과학자로서 나는 사람과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니까 사람을 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책임이 없다라고 아직 단언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를 읽는 우리 독자는 그 시스템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책이 제기하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근대 권력 시스템에 관한 의문이죠. 커럽티블, 무조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에 관한 의문인데, 왜 그럼 여기에 이 시스템 체계 자체의 연구가 안 되냐면 실증과학의 실험 체계의 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사회과학적 실험을 해서 그 안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갖고 연구를 하니까 문제적 시스템보다는 문제적 사람들의 사례 연구, 이게 사회과학이 요새 하는 거니까 케이스 스터디죠. 그걸로 연구 범위를 좁혀니까 시스템을 연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생각해보는 논지를 흐리는 경향이 자주 발견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가 독후감을 쓰는 이유예요. 그리하여 이 책의 마지막 장 12장, 부패하지 않은 권력을 설계,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일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제목이 뭐냐면 원칙을 지키는 구원자를 직접 만든다. 이런 한 장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죠. 원칙이 뭐고 구원자는 누구고 어떻게 직접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새로운 책이 필요한 거죠. 이건 마지막 장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가 우리 독자들로 보고, 미래를 살아가는 니네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원칙이 뭔지, 그리고 그걸 지키는 구원자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직접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미래의 정치적 담론이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추상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거 연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문축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독자한테. 권력은 최악의 사람을 끌어당기고 가장 선한 사람들끼리도 부패시킨다. 그러지만 신시네투스라는 로마의 정치가와 조지 워싱턴은 어째서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론이 아직 없는 거죠. 어째서인지 somehow 두 가지 효과에 모은 면역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 최악의 사람도 아니었고 가장 선한 사람인데 부패도 안 했다는 거죠. 두 사람 모두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매혹적인 유혹에 빠져 악한 사람으로 전락하지도 않았어.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일했고 검소한 삶을 살았으며 명예로운 관한을 마다하지 않았고 권력의 지위를 노리지 않았고 요청을 받았을 때도 사실상 거부했던 그리스의 정치적인 모범이었던 신시네투스. 우리 동양에 그런 동양에도 있죠. 권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악착같이 거절했던 그런 신화 같은 인물들이 동양에도 있어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런 정치적 담론의 미래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를 발굴했어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사람 이름까지. 그러면서도 어째서인지라고 논리적인 체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어째서인지란 말이 바로 그런 거죠. 나는 아직 논리적으로 이 체계를 설명을 못한다. 라고 브라이언 클라스가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결론은 사회학적인 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도덕적인 경고처럼 들려요. 원칙을 지키는 우리의 신시네투스가 밭을 떠나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더 많은 평범한 사람이 신시네투스처럼 처신해야 한다. 즉 그런 원칙을 찾아서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권력의 부름에 답할 수 있도록. 말 참 어렵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배력이 부패하면서 유독 뿜어내는 유독한 효과를 즐기기보다는 그 지배력을 포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 이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브라이언 클라스도. 단지 자기가 지금 어째서인지라고 밖에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권력의 부름에 답할 수 있도록. 즉 더 많은 평범한 사람이 신시네투스처럼 처신할 수 있게 되도록 기존의 근대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기반이 되어 미래의 탈근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신시네투스가 지키던 원칙. 그게 뭔지 몰라도 그 원칙이 있을 텐데 그거를 브라이언 클라스가 뚜렷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리하여 뚱밝은 독자라면 분명히 이 책 어디에선가 감명 깊게 읽었고 있었다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브라이언 클라스의 이 책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시 읽기, 즉 지금 읽은 독후감 쓰기가 필요해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대답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그래서 다시 이 독후감 쓰기가 꼭 필요해진 거죠. 이 책의 핵심 질문은 뭐였냐면 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악인인지 아니면 나쁜 시스템의 부산물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원래 이런 이 책의 핵심 질문이 이거였단 말이죠. 그 시스템이 왜 나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브라이언 클라스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끔찍한 사람과 끔찍한 시스템의 차이를 판독하는데 처참할 만큼 서투르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해냈다는 거죠. 그 하나의 사례로 우리와 같은 행동을 남이 하면 유죄 선고를 내리고 내가 하면 무죄를 선언한다. 라는 불운에 의한 상황을 악이라고 오해하는 자기가 우인 나빠서 했는데 악이라고 오해하는 기본적인 귀인 오류 펀더멘탈 어트리뷰션 에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인, 어트리뷰션을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내가 무슨 이러면 넘어졌는데 내가 스스로 잘못해 넘어졌는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현 시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 그리고 한국어 구문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게 있죠. 네도람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 영어로 네로람불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어요. 이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인데 영어로 그대로 해갖고 NAE 뭐 이렇게 RONAMBUL 이게 영어예요. 영어 구문이 됐단 말이죠.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죠.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인간으로는 안 되고 시스템이 몰래 안 된다. 그 시스템으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거를 한국인들은 참 잘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더 나쁜 상황이나 시스템에 놓여 있으면 당신은 규칙을 어기거나 타인을 해치면서까지 나쁘게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이랬지만 부동산 투기 규칙만 안 어기면 돼. 어쩌면 조금 이러면서 어쩌면 그토록 싫어하는 부패하는 괴물이 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집값이 많이 올라간 사람들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아요. 그게 그냥 그 경제적인 어떤 집 문제 하나만 끝이는 게 아니라 최근 한국의 정책 상황에서도 아주 많이 언급되는 소위 내로남불의 심리학은 지금도 계속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서로 다르다죠. 여당 쪽이면 야당 쪽, 야당 쪽이면 여당 쪽 서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나 미국도 그래요. 국민 여론을 양분하는 이번에 선거처럼 거의 50대 50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 내로남불이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런 통찰은 권력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지 아닌지를 이해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만약에 시스템에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맥락을 깨끗이 하는 일을 개혁의 목표로 삼아야 되고 나쁜 선택을 내리는 개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러면 더 나은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고 악한 상당의 행동을 고치려고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개혁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 브라이언 클라스는 이 뒷부분을 주로 하고 있어요. 브라이언 클라스는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악인인지 아니면 나쁜 시스템의 산물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이 책의 핵심 질문 앞에서 즉 시스템에 잘못이 있는지 개인에게 잘못이 있는지라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말로는 쉽지만 그렇게 말하죠. 담론의 전개할 전망이 너무 어려운 이건 거의 혁명이죠.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 이거보다는 당장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뒤에 이은 장에 살펴보겠지만 시스템 개혁을 통해 부패하는 사람을 덜 끌어당기는 반면 권력을 얻은 사람이 그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뒷부분의 해결책을 말하죠. 사람 문제, 개인의 문제. 말로는 쉽지만 그죠? 왜냐하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지에 고민하기에 앞서 이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말로는 쉽지 그게 잘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부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기저에 깔려있던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봐야 한다. 권력은 실제로 부패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러나 이 책을 집필한 브라이언 클라스와 달리 이 책을 진지하게 읽고 있는 독자들은 브라이언 클라스가 제시하는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물론 현실 생활에 적용을 해야겠죠. 하면서도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지 고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책 읽고 그래 그러고 말면은 이 책을 자세히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책을 자세히 읽으면서 그러니까 미래의 탈근대적인 정치 담론을 구축하려는 독자를 위하여 브라이언 클라스가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지에 많은 시사점을 남겨두고 있어서 그래요. 이 책을 자세히 구석구석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브라이언 클라스는 우선 전체적인 우선 사람부터 얘기하고요. 이 브라이언 시스템 어떻게 고칠지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람 얘기부터 하니까 기본적인 브라이언 클라스가 한 얘기를 먼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논리를. 브라이언 클라스는 사람을 말할 때 기존의 근대적인 권력 담론의 문제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키아벨리,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성향이라는 어둠의 3요소를 라는 전형적인 신호를 가진 권력자들의 득세라는 극단적인 사례겠죠. 이거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특징을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씩 갖고 있지만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요소가 극단적으로 수준으로 응축되어 있는 공동체의 큰 문제가 되는 개인들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 미얀마 사태랄까 푸틴 같은 경우랄까 그런 것 같아요. 확인은 안 됐지만 지금 누군가 자세히 분석해서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줘야겠죠. 사이코패스 등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몰라요, 이거를. 임상 진단에서 진단 대상자가 거의 취조처럼 느껴지는 기나긴 설문조사를 해야 사이코패스구나 알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이게 쉽게 판단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사이코패스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검은발 개미거미하고 비슷해요. 거미알을 먹거나 팔을 개미 더듬이 치면 공중에 쳐들고 다니거든요. 거미처럼 다녀요. 거미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게 거미알을 먹고 사는 거죠. 네. 그 사이코패스도 마찬가지로 검은발 개미 거미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뇌를 가진 사람들을 모방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단 위장하고 나면 대개는 다른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죠. 이 검발 개미거미하고 거의 똑같죠. 이 사이코패스의 문제점은 타인의 공통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일적인 게 아니라 감정과 연결된 뇌 영역이 둔하고 잠잠해서 기본적으로 공감력을 결여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사이코패스에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연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공감 스위치를 지가 알아서 켜고 끄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발 개미 거미라고 그런 거예요. 이 공감 스위치를 보통 사람들은 공감 상황일 때 켜지는데 아무런 그걸 자동으로 지가 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 마음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자기 마음에 들 때만 감정을 표정 무기처럼 이용한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존재를 상상만 해도 해봐도 섬뜩한 느낌이 드는 어둠의 3요소를 가진 문제가 되는 개인들.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이 브라이언 클라스가. 그리고 왜 자세히 설명하고 필자가 또 그걸 길게 이용하냐면 이러한 어둠의 3요소가 최대치인 자들에게 꿈의 직업이 뭐냐면 독재자거든요. 일뿐만 아니라 요거면 그래도 이게 그 예외적인 건데 더 웃기는 거는 자비 없이 오직 사리 사욕에 칼같이 초점을 만지는 능력. 이거는 뭐예요? 비즈니스맨들도 이렇죠? 이걸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980년대 사회학자 존 레이는 이례적으로 낮거나 높은 수준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압박감 있는 상황에서의 수행 능력을 높여주고 그러니까 압박감이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막 휘둘리겠죠? 그걸 냉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한 나쁜 결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박감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성격, 이 어떤 직업에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외과 의사, 그렇겠죠? 피 보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막 이런 거에 흔들리면 큰일 나겠죠? 또는 특수부대 군인이에요. 특수부대 군인. 지금 이번에 연예인이 된 그 특수부대 군인이 있었죠? 이근대위? 나도 이름을 이번에 알았는데, 강철 부대인가? 뭔가 거기서 유명해진 분인데, 그분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자원으로 해서 용병으로 가 있죠? 근데 그분이 왜 갔을까? 그분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압박감이나 감정에 흔들리는 차가운 성격,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갖고 있기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내 능력이 거기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나중에 혹시 살아서 돌아오시면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자기가 간 이유를 설명을 하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두 직업 모두 감정을 최대한 배제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 자기 동료들이 아는 사람이 죽고 그럴 때 군인으로서 막 감정이나 압박감에 흔들리면
분위기를 판단에 흔들릴 가능성이 많죠. 브라이언 클라스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그 특수한 사례에만 필요한 것으로 축소해 설명하지만 어쩌면 자비 없이 오직 사회사력에 칼같이 초점을 맞는 능력, 이거 어쩌면 도덕적 자기반성에 면역이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걸지도 몰라요. 이 잔인한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걸지 모른단 말이죠. 이게 심란한 결론이죠. 사이코패스가 사는데도 보이는데 이런 거잖아요. 브라이언 클라스의 담론을 좀 더 직설적으로 정리하자면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성향 중 하나가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 심리학자이자 천재의 두 얼굴 사이코패스, The Wisdom of Psychopaths의 저자인 케빈 더튼에 따르면 사이코패스가 가장 많은 10대 직업은 CEO, 변호사, TV 라디오 방송인, 판매원, 외과의사, 저널리스트, 경찰관, 성직자, 공무원, 셰프, 공무원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 어둠의 3요소 특성을 가진 이들이 지배적인 리더십, 즉 타인에 대한 강한 통제와 관련된 리더십을 가질 기회가 따르는 지위에 강하게 끌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고 싶으니까 특히 금융 판매 법률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요컨대 사이코패스에 관한 담론이 우리 대부분을 당혹하게 지금 만드는 이유는 인류가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 진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또 자본주의 근대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이코패스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거,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다른 말로 하자면 소위 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악을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하거나 심지어 행할 것 같다. 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다, 어쩌고. 그죠? 국회의원은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다. 그런 얘기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난처한 경지는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유명한 격언. 그 널리 퍼진 믿음이 진실인지 답하려고 한다고 선언했었어요. 그 부분, 그 말이 나온 인용 부분들을 읽어볼게요. 1887년 주교 크레이턴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액턴경은 이렇게 썼다. 저는 우리가 교황과 왕을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하고 그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호의적 전제를 두어야 한다는 이하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제를 두어야 한다면 반대로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불리하게 두어야 하고 권력이 커질수록 전제도 커져야 합니다. 역사적 책임은 법적 책임의 빈 곳을 메워야 합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경향이 있고요. 부패한다가 아니라 대인은 거의 모두 악인입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용구가 하나 탄생했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유명한 격언과 액턴경의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라는 유명한 인용구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브라이언 클라스가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대개 경향이 있다는 표현을 생략한다. 대부분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브라이언 클라스가 권력을 실제로 부패한다. 그러나 권력이 부패하는 정도에 대한 우리의 냉소적 시각은 잘못됐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권력이 부패하는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3요소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 끔찍한 결정을 내리는데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낀다. 거의 못 느낀다는 점을 이미 봤던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아기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도덕적 수수께끼는 그럴 수 있죠. 그런 일도 있죠. 그럴 수 있자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난 못 생각하겠어요. 대학교 철학 교수 수업에서 사고 실험으로 자주 사용하지만 망가진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다면 정치인들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현실적인 결정 상황이죠.
아파시처럼, 아파시라는 사람은 이라크에 갔던 미국의 행정관인데, 뭐 데모를 뭐 격렬하게 하는데 총을 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구 7천만에 가난하고 불안한 나라, 이라크 같은 경우, 망해버린 이라크를 통치하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결정에, 심지어 예상 할당까지도 정말로 생사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브라이언 클라스는 악의 세계가 아니더라도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응? 악을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심지어 행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브라이언 클라스는 정치가들의 소위 더러운 손이라는 논리.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망가진 시스템이 예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삼의 한국 시인 김종삼의 민간인이라는 시는 그게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를 하나 읽어볼게요. 짧은 시인데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 20몇 해가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브라이언 클라스가 아무 생각 없이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아기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도덕적 수수께끼라고 말했지만 이거 현실에 한국에 있었던 거죠. 6.25 때. 김종삼은 이 시에서 6.25 전쟁 직전이에요. 바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민간인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남하하려고 했던 경험을 거의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민간인 난민들이 군사적으로 삼엄하게 경계를 펼치고 있는 남북한의 경계선인 용당포를 쪽배에 의지해서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죠. 수상한 물소리를 낸다면 탑승객 모두는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겠죠.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울음을 터뜨린 영화가 있었고 그 영화의 어머니는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기 위하여 불러 던져버렸을 거예요. 김정삼일지 모르는 이 시의 화자에게 그러한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20몇 해가 지나서도 누구나 뚜렷하게 기억하면서 그 아무 죄도 없는 영화를 삼켜버린 그 수심을 잊어버릴 수 없을 것이겠죠. 근데 이런 게 보트 피플 뭐 예를 들면 한두 건이 아니죠. 지금도 김종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는 소위 한국의 한이라고 그러죠. 이 한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 한 편이 망가진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라고요?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웅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예외적인 나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아까 보면 정치가들의 소위 더러운 손, 그럼 영화를 던져버린 엄마가 더러운 손이라고요? 어쩔 수 없는 보편적인 상황이었겠죠.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을 이 한국인의 한이 되는 이유는 근대적인 시스템이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망가진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전쟁이죠,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무기력해진 군대 국가의 국민이 절실하고 절망적으로 그리고 절대로 잊을 수 없게 느끼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침공 앞에서 현재 절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거를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 한국전 때 격전지 7국군의 아픔과 유사라는 제목의 신문에서 기사에서 그렇게 호소하는 우크라 출신 쉐겔 한국외대 교수의 설명처럼 한국인의 한이 한국인 특유의 집단적 트라우마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망가져버린 근대적인 시스템을 절망적으로 경험하는 이건 뭐 거의 대다수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 되어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한국인의 이런 보편적인 경험이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케이팝이니 오징어 게임이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편적으로 공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망가진 시스템의 보편성, 그죠? 그 보편성, 즉 심각한 폐해를 간과를 하는 거죠. 브라이언 클라스는. 그래서 그 일부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시스템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이유인 거죠. 브라이언 클라스는 그러니까 현실 정치가들이 경험하는 소위 더러운 손, 예외적인 그런 사례로만 주로 얘기하는데 이것만 해도 어려워요.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어도 아주 복잡한 담론입으로 관련 본문을 조금 길게 인용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예외적인 상황으로 설명하지만 아판식 같은 사람들 언제나 세계 어디서든 이처럼 심란하고 도덕적으로 구역질하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 이 정치가들 아까 한번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은 전부 교도소 담벼락을 걷고 있다. 그 얘기랑 마찬가지. 그 얘기 똑같은 얘기죠. 몇몇은 폭력을 선언하고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기울어지는 나침판을 따라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나침판을 따라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기도 그런 사람들이면 굉장히 분노하죠. 몇몇은 차악의 선택지를 택해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어쩔 수 없이 이거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아파식과 6, 7분이 지나자 나는 그가 후자의 유형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차악을 선택했구나 라고 옹여주고 싶어졌다는 거지. 바라게 됐다.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러나 확실히 알 방법은 없다. 왜 알 방법이 지금 없냐면 이 사람은 사람의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 문제로 파악하면 시스템의 틀에 따라 볼 수 있는데 장볼 사르트르의 희곡 더러운 손, 더티 핸즈에서 허구의 공산주의자 서기장 에드레르는 이게 더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를 논하는 거예요. 내 팔꿈치 바로 위에는 더러운 손이 붙어 있다. 나는 이 손을 오물과 피해 담갔다. 당신이라면 순수하게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가든 그렇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심각한 도덕적 범죄를 피할 수 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다른 길. 또 다른 선택지가 언제나 선택한다.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망치게 된 결정을 의도적으로 내리거나 그 기미를 눈치채고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도 그렇죠. 내가 안 내렸어 하고 맘 편히 욕하잖아요. 대신 우리는 그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차마 마주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선택을 대신해 줄 사람을 선출하고 임명하고 고용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권력을 이임받은 사람은 때때로 모든 선택지가 부도덕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든 마찬가지죠. 부동산 대책이 바로 그래요. 예를 들면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세우면 집 가진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거고 집 가진 사람, 집을 소유하는 거를 문제를 삼아서 집 없는 사람들을 기회를 내려주면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집 가진 사람들을 거꾸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든 처참한 결과,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권력자들의 괴기스러운 남용행위 또는 폭력을 용서하거나 눈 감아주거나 정상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이건 극단적인 사례니까요. 오히려 그 반대다. 정치 권력자는 자신이 허가하거나 가능한 모든 인권 유린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권력자가 두 가지 끔찍한 선택지의 무게를 재고 그중 차악을 선택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정치에서 돈을 덜 입히기 쉽고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정치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뉴저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마이클 왈저가 한 말이다. 그는 정치인을 비롯해 권좌에 앉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일련의 고유한 도덕적 딜레마를 가리켜 더러운 손 문제, 더티 핸즈 프로블럼이라고 칭했다. 아빠씨는 자신의 손을 더럽혔다. 그는 시위를 향해 발표를 명령했다. 발표를 명령한 데서 내전이 됐으니까요. 이 말을 듣고도 소름이 끼치지 않는다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빠시지 어떤 선택을 했든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종종 벌어지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근데 내가 비판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 과연 겪지 않느냐. 마이클 왈저가 한 말이 있어요. 저 위에서 본 거. 정치에서는 손을 더럽히기 쉽고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이거는 이제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정치하는 일부가 그렇다는 말인데 이 정치에 관해서 유명한 말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이거랑 비교해 보면 이 마이클 월저의 소위 더러운 손 문제가 정치인을 비롯해 권좌에 있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인류의 고유한 도덕적 딜레마라고 축소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모두 다 정치적 동물인데요. 소위의 권좌에 앉은 사람들 소수의 더러운 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더러운 손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할 때 인간은 소위 정치적 언제나 세계 어디서든 이처럼 심란하고 도덕적으로 구역질하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때때로 모든 선택지가 부도덕한 상황에 물려서 차악의 선택지를 택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하는 우리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는 아니야 정치가 될 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력이 이처럼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종종 벌어지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난경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부닥친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아파시처럼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아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이코패스 관한 담론이 읽으면서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었던 이유인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하자면 인류가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 진화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이코패스 그 자본주의 근대사회 속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이코패스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감정을 모조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비스 직업이 어렵다. 서비스업에 종사되는 게 어렵다는 게 이런 거죠. 사이코패스를 다른 말로 하자면 소위 악이라고 용인할 수 있을 것인데 심지어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악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거나 심지어 행해야 할 것 같은 이야기. 즉, 야, 쟤는 사회생활을 잘해. 그 얘기 뒤에 깔려있는 말이에요. 즉, 이러한 난경, 즉 난처한 경지가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나 아렌트가 평범한 사람이 홀로코스트라는 악행에 평범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죠. 악하니 악마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밀그램 실험도 그랬던 거죠. 우리가 사는 현실 자체가 망가진 시스템이라는 진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가진 시스템이 일부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망가진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우리는 그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차마 마주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선택을 대신해 줄 사람을 선출하고 임명하고 고용한다. 라는 소위 정치가의 더러운 손의 논리. 정치가만 더러운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우슈비츠 등의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아이만의 더러운 변명하고 이게 변명 같아 느껴진다는 거예요. 거리감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처칠과 링컨 등 너무나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므로 이 일화들은 저명한 역사가들의 손을 거쳐 미화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많은 권력자의 경우 더러운 손 문제는 지도자를 실제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우리 평가를 왜곡시켜요. 권력은 부패한다고 하면 보통 권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보다 더 악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권력자들은 단지 더 나쁜 결정을 내려야 할 뿐이에요. 둘은 엄연히 다르죠. 한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고요. 우리는 정직한 에브라임이 기꺼이 자신의 손을 더럽혀. 그러니까 이 더럽혔다는 게 뭐냐면 뇌물을 줬어요. 노예 폐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손을 더럽힌 거죠. 처칠이 나치를 무찌르는데 필요한 일을 결단력 있게 했으면 무슨 소리냐면 한쪽에 자기가 정보를 주면 여러 명이 살 수 있는데 내용이 드러날까 봐 못 주고 죽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에게는 부패한 행동이 가장 도덕적인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권력이 사람을 부패시킨다고 오해하게 되는 이유는 더러운 손 문제뿐만이 아니다. 때때로 권력자가 더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가 이 위대한 처칠과 링컨의 위인물에서 힘겹게 변명을 하는 이유는 근대 정치 체제 자체가 망가진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대 정치 체제는 무결점이다. 완전한 시스템이라는 전제하에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대의를 위하여 처칠과 링컨이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했던 더러운 선의 전술이 있는데 굳이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구차하게 말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근대 정치를 비롯한 기존의 권력 시스템이 망가진 시스템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 권력자에게 부도덕한 행동이 가장 도덕적인 선택지일까 있다가는 문장에 내재하여 있는 이런 권력자를 최고 권력자를 비롯한 소위 소수의 특정 집단으로 굳이 규정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즉 권력자라는 말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모든 근대인인 거죠. 부도덕한 행동이 가장 도덕적인 선택지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죠. 돌이켜보면 나도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화이트 라이라고 그러죠. 화이트 라이. 왜 블랙 대신에 화이트를 썼을까요?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도덕한 행동이라는 거죠. 부도덕한 화이트 라이라는 용어도 있잖아. 화이트 라이. 써볼까요? 화이트 라이. 이 용어가 있고 라이가 거짓말이죠. 화이트 라이. 되게 웃기는 단어예요. 되게 웃긴 단어예요. 실제로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은 부패한다고 하면 보통 권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전보다 더 악하게 한다는 뜻이다. 행동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단지 나쁜 결정을 내려야 할 뿐이다. 둘은 엄연히 다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 둘이 엄연히 다른지 개념 규정을 명확히 못 해내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단지 더 나쁜 결정을 내려야 할 뿐이 되는 이유는 그거는 근대 권력 세계 자체가 망가진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최고 권력자만 아니라 권력을 갖게 되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권력을 일시적으로나마 갖게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난격에 다 처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래서 화이트 라인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죠. 거짓말뿐일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더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 권력자. 이거는 권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보다 더 악하게 행동한다는 뜻에 해당하는 권력은 부패한다고 정의해야 하는 소수의 독재 권력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근대 권력 체계의 망가진 시스템 때문에 모든 사람이 권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지 더 나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보편적 상황.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하고 우크라이나 침공한 푸틴과 같은 소수의 독재적인 권력자의 예외적인 상황.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이 두 개를 혼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거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고 그런 거죠. 정치적인 지도, 그러니까 이런 면 푸틴, 우선 이쪽부터 설명해볼게요. 독재적인 권력자, 예외적인 상황. 정치적인 지도자에 관해서라면 젠더 정치가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잘 생각해보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상의를 벗은 채 말 타는 사진, 유도 수련을 하는 사진 등 그 밖의 활동을 통해 힘있는 전샤의 소맨십을 드러내는 사진, 웃돈 보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배포해요, 그거를. 이런 신호는 효과적인데 우리의 석기 시대적 뇌, 폭력에서 지배하는 동물적인 뇌죠. 아직 리더십에 대한 의식과 신체적 크기를 연결시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황당한 행동이죠. 쉽게 말하면. 만약에 병원에 수술을 받아가는데 의사가 자신의 신체적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갑자기 팔굽혀펴기 수십 번을 해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당신은 다른 의사를 아마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른 의사를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의사면허위원회에 신고하겠죠. 그러나 정치적 지도자에 관해서라면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는 거죠. 지금 러시아에서 지지자들이
있다면서요. 많다면서요. 진화적 불일치의 결과일 뿐인 거죠. 이런 신호는 실제하고 관계가 아예 없어요. 이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굉장히 위대한 정치가였죠. 근데 뉴질랜드 지금 젊은 저신다 아던 근래 가장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여성이죠, 둘 다. 두 사람이 벤치프레스를 얼마나든지 신경 쓸 생각이 있을까요? 푸틴을 예로 드는 이유는 이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푸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근대 권력 체계라는 망가진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혁명적으로 구축해낼 수 있는 전망이 생겼죠. 가장 극단적인 사례까지도 해결하니까요. 브라이언 클라스가 독재자 스타일의 스트롱맨, 스트롱이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용어가 우연생긴 건 아니겠죠. 스트롱맨,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 두려움을 부추기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런 거예요. 단지. 근데 그걸 위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위협을 인지했을 때, 왜 그러냐면 위협을 인지했을 때 힘세 보이는 누군가에 의지하게 되는 우리의 수렵 채집민적 본능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활성화하는 거죠. 그 원시적인 활성. 그때 바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죠. 사이코패스가 위험을 체계적으로 간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위험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다른 독재자들은 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 말이 독재자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도 있죠, 북한에. 지난 10여 년간 나는 다수의 전직 독재자를 연구하고 인터뷰해왔다. 모든 독재자는 조금씩 다르다. 몇몇은 매력적인 사람이고 몇몇은 기이하고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들 모두는 비대한 자아를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같은 위협을 안고 있어요. 위험을 체계적으로 간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두려운 이유예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압도하지만 이런 짓 푸틴처럼 어이없는 침공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의 어두운 3년서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 러시아 정보수장 출신이에요. 몰랐다는 게 황당하죠. 근데 무모한 정보 판단력의 원인은 왜 이렇게 됐을까? 브라이언 클라스의 담과도 설명해서 추론할 수 있어요. 문제는 독재자를 둘러싼 신화가 사회에서 너무 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굳이 나서서 그 신화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층 더 미친 듯한 신화를 발명하는 거죠. 북한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황당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가 믿는지 또는 믿지 않는지 살펴보면서 정권과 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거죠. 이게 회사에 가서 윗사람이 이럴 경우도 있어요. 이 전략은 톱니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계속해서 점점 강화되는, 좀 더 극단적인 거짓말을 개발하지 못하면 충성심 테스트는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그 독재자가 절대 권력을 향한 갈증 때문에 그러는 거,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더욱 정교한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밑에를 통제하려고. 권력 탓에 부패한 게 아니라 그들은 나쁜 짓을 더 잘하는 방법을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께서 온 거죠, 푸틴이. 그러니까 아무도 우크라이나 침공 얘기에 반대를 못했던 거죠. 언제나 부패해 있었지만 악행을 더 잘 저지르게 됐을 뿐인 푸틴이라는 존재는 근대 권력의 망가진 시스템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망가진 시스템인 건 어떻게 입증하냐면 총 들고 쳐들어온 러시아 군인들을 맨몸으로 내쫓던 우크라이나 노부부의 아래와 같은 사연에서 보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총 들고 쳐들어온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노부부는 맨몸으로 내쫓았다. 우크라이나 가정집에 침입한 러시아군을 맨몸으로 내쫓는 부부의 영상이 공개됐다. 미국 대사관은 3명의 러시아 군에게 정하고 있는 노부부의 경의를 표한다며 한편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의 한 가정집 CCTV에 촬영된 모습을 담겼다. 바로 이 치욕스러운 장면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포격을 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 총을 든 러시아군 4명이 가정집 대문을 열고 침입한다. 이들은 큰 소리를 짓는 개를 뒤로 한 채 대문 옆에 문을 열어보며 집안을 수색한다. 이때 집안에서 노부부가 밖으로 걸어나온다. 무장도 전투복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이들 부부를 발견한 러시아군은 공중으로 총을 쐈고 마당엔 총성이 울려 퍼졌다.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군을 향해 다가갔다. 집 안으로 쳐들어온 러시아군에게 큰 소리로 나무랐고 공중에 주먹질을 해보이기도 했다. 러시아군이 다시 한번 총을 쏴 위협했지만 부부는 러시아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계속된 총성에 집 밖에 있던 또 다른 러시아군 한 명도 대문 안을 들여다봤다. 노부부는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러시아군들을 내쫓았다. 결국 러시아군은 등 떠밀려 대문 밖으로 쫓겨났다. 부부는 러시아군이 모두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문을 닫는다. 네티즌들은 군인들은 아마도 노부부의 아들이나 손자뻘일 텐데 얼마나 무례한 짓인가. 집에 가라 부끄럽다. 누가 가서 노부부의 안전을 확인해주면 좋겠다. 강인한 노인들의 반응을 보였다. 브라이언 클라스가 권력은 부패한다고 하면 보통 권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보다 더 악하게 행동한 뜻이다. 요거 앞에 게 이제 원래부터 부패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권력자들은 더 나쁜 경정을 내려야 할 뿐이다. 이게 보편적인 사례죠. 둘은 엄연히 다르죠. 라고 구분하려고 노력했던 두 개의 개념 중 푸틴이 대표하는 게 전자죠. 그거는 후자의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에요. 그리고 후자, 즉 근대 권력 체제가 망가진 시스템이 되었다는 부분, 이것만이 진지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환자를 필요 이상으로 인간화하는 간호사일수록, 이거 예를 들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손님들 인간처럼 대해라 이렇게 말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직업적 스트레스와 번아웃 비율이 더 높으니까요. 너무 힘들거든요. 의료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인간화는 꼭 필요한 대응책이 기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한테 치료받는 거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자본주의 근대사회에서 근무해야 한다면 누구나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일해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심리적 거리감이 딜레마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심리적 거리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심리적 거리감, 딜레마죠. 사회학자들은 골디락스 해결법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피해나 인명사상을 부를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사람. 가슴이 막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죠. 딱 적정한 수준의 감정적 근접성을 거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심리적 거리감이 너무 가까워지면 막을 수 없는 감상성 탓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는 의사한테 치료받으면 차라리 판단력이 흐려서 더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너무 멀어지면 건강한 우려와 경계가 눈높도 사라진다. 그렇지만 너무 멀어지면 아무렇게나 판단을 신경 안 쓰는 거죠. 현대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이 무게추는 건강하지 않은 수준의 거리까지 밀려나 버렸다. 많은 영역이라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됐다는 게 이 이야기에 많은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브라이언 클라스를 비롯한 사회학자들이, 그러니까 골디락스라는 게 뭐냐, 죽을 반대. It's too hot, too cold, it's just right. It's not too hot, it's not too cold, it's just right. 동화 속에 골디락스라는 아이가 그런 말을 하죠. 그것처럼 위기 상황의 근로자가 자신의 감정적 근접성에 딱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이거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지 의심스러워요. 브라이언 클라스를 비롯한 사회학자들이 제공해야 하는 게 바로 그렇게 감정적 근접성이 딱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표준에 관심이 없냐면 권력의 문제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푸틴 같은 독재자의 관점에서 읽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려는 자세가 소위 잠정적으로 피해나 인명사상을 부를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부 전문가 집단의 문제에 국한하여 설명하고자 하니까 유효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고 해당 종사자의 개인적인 노력에 일임해버리고 있는 거죠. 근대 체계가 망가진 시스템이라는 관점.
전체가 아래와 같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브라이언 클라스를 비롯한 근대 사회과학자들이 추구하는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골디락스 해결법은 탈근대 사회의 핵심 과제인 거죠. 사실은 일부의 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저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면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나쁘게 행동하기 쉬운 거죠. 잘 모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난 몰라서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부동산으로 누군가 뭐 돈을 많이 뇌물을 받았다는데 그 사람 분노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좋은 의도로 몰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변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 탓을 하는 거죠. 나쁜 구조의 시스템 속에서도 좋은 사람들도 어두운 충동에 넣어. 충동이 아니라 그냥 난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변명을 많이 하죠. 속 터지게 우리가 보기에. 망가진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초래하는 이런 심리적 거리감의 딜레마. 이런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쉬운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 그걸 나쁜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좋은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련의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스트레스가 아예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몸이에요. 스트레스는 자극이죠. 일종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높고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생기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막 걸어서 즐겁게 힘들게 걸으면 그건 차라리 스트레스 해소돼요. 생리학적 스트레스죠. 그거는 달리 정상적 신체 작용을 억제하지는 않아요. 두 용어를 일반적으로 혼용하는 바람에 열정이나 강도를 탓해야 하는데 애꿎은 스트레스를 탓하는 거죠. 그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압박감 있는 사람도 있어요. CEO가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상당한 정도의 지배력,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힘든 운동도 내가 스스로 하는 즐겁게 하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 몸에 해로운 방식으로 스트레스 주는 것, 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요건데 스스로 운명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면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 나쁜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쁜 스트레스로 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트레스에 대한 도피 투쟁 반응이 벌어지는 거죠. 도망치고 싶은 거죠. 이게 일부 직장이나 생활 방식에서 단기적인 응급 상황이 아니라 만성적인 조건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포식자하고 마주한 예외적인 일촉 즉발에 호랑이가 사자가 눈앞에 딱 있는데 도망쳐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인데 이 특정 작업의 일과가 우리를 스트레스 모드 그대로 스트레스 상황이 돼버린 거죠. 급성 스트레스로 그쳐야 할 것이 지금 만약에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를 비롯한 사회과학자들이 추구하는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골디락스 해결법. 이게 탈근대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되는 이유는 나쁜 스트레스가 근대 권력 체계라는 망가진 시스템에서 비롯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브라이언 클라스 본인이 근대 권력 체계가 총체적으로 망가진 시스템이라는 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근대 권력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건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탈근대적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필요한 출발점들을 자기도 모르게 제시해 놓고 있어요. 동의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그 대답들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 중 하나는 진화 인류학이에요. 20만 년으로 돌아가 당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 인류학이라는 것, 이거는 어떤 결론도 압도적인 결론도 신중하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진리인지 그렇게 유보정을 달고 있지만 소위 총을 쏘아대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당당하게 대하는 우크라이나 노부부의 용기의 원천, 도대체 왜 그 용기가 있을까를 이해하고 소위 어둠의 3요소를 가지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소수의 독재자가 있지만 그래도 인류는 미래를 희망으로 전망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진화 인류학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는데 논리를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서 왜 필연적으로 소수 집단이 권력을 가지고 다수 집단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하실까? 이게 권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인류의 권력 체계에 대해 절망적으로 질문하지만 진화 인류학이 암시하는 진리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첫째, 위기에 의한 지배 질서가 인류의 기본적인 삶의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종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에 걸친 역사를 한 1년으로 추격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새해 첫날부터 거의 크리스마스쯤까지 12월 25일까지 대체로 위계 질서가 없고 평평한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1년의 마지막 6일 동안 복잡한 문명이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면서 위계 질서가 규범으로 자리 잡은 거죠. 이때가 돼서야 지배와 전제 정치가 우리를 규정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배를 추구하지만 지배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동등한 편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지배를 향한 본능보다 다른 이들에게 지배받지 않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결론, 그러니까 평등의 결론이 평등이 더 강하다는 결론이 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공인되어 왔던 적자생존 이론이 있죠.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보다 협력의 방식으로 인류가 침팬지들보다 더 진화해야 했던 다윈의 이론, 그런 이론이 생물학계에서 인정을 받아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페르몬 체계도 없죠. 그러므로 위계 질서는 인간이 대규모 사회에서 협력하고 조율하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위계가 경쟁이 있기 때문에 혁신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거죠. 폭력적인 위계 질서가 문제인 거죠. 좀 더 능력주의적인 사회에서 지혜를 놓고 벌이는 경쟁은 모두가 똑같은 월계관을 쓸 때 만족하는 사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경쟁, 위계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수들 왜 신인 가수 등용문 같은 거 있죠. 가수들 뭐 1등은 얼마를 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이러면서 그런 걸 나도 자주 보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협력적인 경쟁 체계예요. 무조건만 경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 떨어지더라고요. 서로 협력적으로 경쟁해서 스스로 혁신하는 데 노력하는 사람들만 남는 것 같은 내가 자주 보는 프로인데,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권력 중독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 그 정도의 힘만을 원할 뿐 그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이상적인 권력 체계를 전제를 해요. 브라이언 클라스는 또 그러고 실질적인 사례를 찾아내요. 미국 경찰과 뉴질랜드 경찰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러한 이상적인 권력 체계가 현실 정치에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경찰 활동을 개선하려면 더 좋은 채용이 필요하고 더 좋은 채용을 위해서는 경찰 활동을 개선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이 문제를 정표로 돌파했다. 왜냐하면 미국 경찰들이 너무 폭력적이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들은 독일 땅에 추락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행기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지원하지 않던 보이지 않는 희망자에 초점 맞췄다. 그 결과 뉴질랜드 경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권력 남용이 적은 경찰 중 하나로 다 거듭났다. 뉴질랜드 경찰의 극적인 성공 사례는 인류에게 지배를 향한 본능보다 다른 이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성서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하고 뉴질랜드 경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사람 거의 안 죽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억압과 통제에 의한 기존의 망가진 시스템을 포기한다면 우리 한국의 경찰 체계는 안 그래요. 인류가 본래 가지고 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의 인간관계 시스템이 구축할 수 있다는 거. 뉴질랜드는 바뀌었는데 그래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뉴질랜드 경찰의 성공 사례에 기반을 둔다면 너무 낙관적이 아니야. 한 가지 사례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대 권력 체계의 망가진 시스템에서 비롯하는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골디락스 해결법. 이걸 실질적으로 브라이언 클라스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브라이언 클라스가 이용하는 자유로운 폭군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애로운 폭군이 되어야 합니다. 파인버그가 힘주어 말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실질적 권력에, 그러니까 실질적 권력이 있죠. 권력하는 사람들 많죠. 변호사도 그렇고요. 건강한 공감과 감성을 더해야 합니다. 이런 특성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곤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다면 당신은 망한 겁니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당신은 망한 거예요.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9.11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을 위한 보상금 배분을 관리하는 변호사였던 거죠. 이 파인버거 변호사가. 그러니까 누가 돈을 얼마를 주느냐를 이 사람이 진짜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망가진 시스템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 시스템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골디락스 해결법으로 두 개념을 혼합해, 두 가지 개념이 혼합되어 있어요. 자애로운 폭군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망가진 시스템이지만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는 폭력적 위계 질서에 기반한 근래 권력 체계.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돈을 나눠주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근대 권력 체계. 그러니까 폭군인 거죠. 그렇지만 보상금을 폭군처럼 배분해야 하는 권리자의 입장.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폭군인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탈근대 시대의 정동체계, 즉 건강한 감성과 공감한 감성을 체계는 더하는 방식, 플러스시키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정신이라는 것이 전근대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발현되었었어요. 근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방식, 시대, 탈근대 시대 정신은 이전의 시대를, 지금 이것처럼 이전의 시대, 근대 시대를 감싸고 넘어가는 포월, 즉 포함 플러스 초월의 방식으로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대 시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직 당도하지 않은 살근대 시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완전히 다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사라져버리지 않은 근대의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작동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애로운 폭군, 이런 희한한 옥시모론이라고 그러죠. 모순, 그죠? 파라독스, 옥시모론. 이런 단어 많이 써요. 역설, 그죠? 그런 단어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용어 자체가 파라독스, 옥시모론, 역설, 뭐 그런 거죠. 총 7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대부분 파인버그의 결정을 근거로 약 3만 명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급됐다. 근데 이 사례를 여기서 하나 드는데 어떤 사람한테 아주 좋은 집이, 엄마하고 자식들한테 돈을 주려다가 숨겨져 있는 애인이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고 몰래, 그 사람한테도 몰래 주는 거를, 그런 사례를 하나 들어요. 함버거는 자신이 이들의 재정적 운명을 통제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거죠. 그 결과 그런 자신이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비정형적이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이 비정적이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위해서 오랜 노력을 기울여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까요. 기존의 시스템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그들을 살펴보고 목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부인도 모르게 내연녀가 있고 그쪽에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뭐 그런 거죠.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 만 누군가를 거절해야 한다면 그 사람 둘을 마주하고 거절할까 보겠죠. 안타깝지만 의사결정 과정의 추상적인 성격을 제거하려는 파인버그의 고집, 오늘날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아직 근대적인 사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상 괴물이죠. 책상 괴물이 되리기란 어느 때보다 쉽다. 맨날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현실하고 다르다고 데모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대부분 다 이 책상 괴물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CEO라는 이름,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책상 괴물들이 있는 거죠. 편안한 사무실 의자에서 엉덩이조차 떼지 않고 또는 자신이 유발한 고통을 직접 보지도 않고 죄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고 파괴하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책상 괴물이 되는 거죠. 어느 때보다 쉽다. 그게 지금 세상인 거예요. 지금 시대의 악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악은 무라이안 클라스가 정의하듯이 사람들이 비정형적이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오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책상 괴물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신은 악이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악이게. 그게 웃기는 거죠. 악의 평범성. 이게 지금 나는 악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그런 사람 중에 악의 화신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 아렌트가 잘못하면 악의 화신이 되는 거죠. 하나 아렌트가 평범한 사람이 홀로코스트라는 악행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심한 이런 일 없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한두 번 있었어요. 근대 권력 체계 자체가 총체적으로 망가진 시스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여 있으면서 기존의 방식에 안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근대 시대의 새로운 정동 체계를 이해하려고 인문학적인 노력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다면 이거 그냥 금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지라도 쉽게 악의 화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저주예요. 굉장한 저주예요. 내가 모자란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악의 화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팔근대 시대를 위한 권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틀을 마련해 봐야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 시점이에요. 앞에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이 책의 마지막 12장 부패하지 않은 권력을 설계하기 위하여 원칙을 지키는 구원자를 직접 만들다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미래의 정치적 담론에 관하여 브라이언 클라스는 다소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고, 그리하여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최종 결론도 사회학적인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도덕적인 공고처럼 들렸었어요. 이토록 미래 정치 담론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관하여 브라이언 클라스가 왜 모호한 입장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총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위계질서의 종교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석유의 종교적 체계, 이걸 기반으로 근대 위계적 권력 체계가 작동하여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그런 거죠. 종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그냥 단순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초자연적인 믿음이 사회에 성공을 낳을 수 있다고 논한 사람이 노렌 자야는 처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스 베버, 이게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그거죠. 근면이라는 경건에 대한 프로테스트의 헌신이 자기 영속적 변형으로 이어진다. 열심히 일하면 천국 간다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거대한 신들의 주장이 옳다면 이 전 세계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 전지전능한 설교자의 신을 믿는 건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신들의 믿음이 성공적인 사회를 만들고, 이 사람들 보세요. 근대사회는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 근대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 나머지는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는 이런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사회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클라스가 그래서 푸틴 같은 극단적인 독재자를 궁극적으로 인정하고 유발하는 그런 위계적인 신관의 체계를 대체하는 이런 신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 기본적으로 이런 신관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런 성공적인 근대사회가 만들어졌고,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영성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차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영성 체계를 제시하는 차원, 이런 차원이 없기 때문에 브라이언 클라스가 새로운 체계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똑똑한 사람을 높이 치지 않아야 백성들이 경쟁에 휘말리거나 다투지 않게 된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들이 도적이 되지 않는다. 욕심낼 만한 것들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이 하는 정치는 그 마음을 텅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워주며 그 의지는 유약하게 해주고 그 뼈대를 강하게 한다.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하고 저 지혜롭다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한다. 무위를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도덕경의 제3장이죠. 누자가 말하는 이 무위의 정치야. 무위. 아무것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탈근대 시대의 권력 담론의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가장 큰 난관이 뭐냐면 번역이에요. 뭔 소리냐 이거죠, 지금 이게. 동양인이라도, 그럼 동양인은 아느냐? 현대의 영어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인 설명 체계에 의존하여 세계의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대예요. 동양인 별 수 없다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의의 정치학에, 노자의 무의 정치학에 근대 체계의 망가진 시스템을 보완하고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의 기틀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라도, 있는지 잘 몰라요. 있다 하더라도. 느낌이 그렇죠? 욕심은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현대인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낼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브라이언 클라스가 이 책, 권력의 심리학, 누가 권력을 쥐고 권력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는 근대의 권력이 망가진 시스템을 가지고서라도 이 시대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제 노자의 무의의 정치학 등 새로운 시대를 위한 권력 담론을 제시할 수 있을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 동양의 지식인들이 대답해야 될 차례가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독후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